통계라는 게 미국이란 패권 국가의 패권 유지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 그 통계가 그러면 독일, 프랑스, 중국 같은 상대 국가들에게 어떤 전략으로 투사가 되는가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을 벤치마킹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경제 총조사라는 걸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5만 개 업체를 하나하나 전수조사해서 각 업체들이 몇 명을 고용하고 매출은 얼마고 비용은 얼마고 또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조사를 하나하나 방문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75만 개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년, 5년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이제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2025년 경제 총조사를 2026년 올해 제가 알기로 3월인가 5월부터 시작해서 2개월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의 공무원들이 다 거기에 매달려서 어마어마한 국가 자원이 투입돼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업체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 사업이에요. 그러면 국가라는 조직이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원을 들여서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할까? 저도 이제 임승희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알았는데, 스타티스틱스라는 게 통계잖아요. 이게 국가가 스테이트잖아요. 국가를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거예요. 스타티스트가. 그러니까 스테이트란 어원이에요. 국가 통치 방법인 거예요. 통치술인 거죠. 스타티스트가. 그래서 한 나라가 막대한 자원을 들여서 어떤 데이터를 모은다는 거는 아는 만큼 지배하는 거거든요. 정치학에서. 그러니까 지배를 정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더 정교하게 지배하는 거예요. 중립적이지 않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훨씬 더 많은 거를 뺏어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정교한 데이터를 이제 산업에서는 75만 개의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렇다면 세금을 어떻게 매기고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미시적인 데이터 활용법이고, 우리나라는 75만 개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될 거예요, 기업 수가. 그거를 다 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미국은 2년, 7년을 기준으로 3년, 8년에 시행을 해요. 그래서 5년간의 데이터를 다 전수조사해서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이 미시적인 모든 업체의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난 다음에 산업 연관표라는 걸 만들어요. 자동차, 철강, 조선, 해운, AI, 휴머노이드 이 산업별로 다 조사를 하잖아요. 이제 기업별로 다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쫙 펼쳐놓고 자동차 산업에서는 보니까 그 철강 산업에서 인풋이 얼만큼 들어와서 자동차 산업에서 만들어진 산출물이 다시 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도로를 만드는 인프라 산업에 아니면 뭐 다른 산업으로 이제 얼만큼의 부가가치가 이렇게 옮겨가더라. 인풋이 얼마가 되고 아웃풋이 어떤 산업 얼마가 되더라 해서 이제 산업의 어떤 연관고리, 그러니까 연계된 고리를 쫙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쫙 산업 연관표라는 거, 일단은 업체들의 데이터를 쫙 모아서 산업 연관표라는 걸 쫙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게 이제 블록체인처럼 체인이 쫙 만들어지잖아요. 각 산업별로 다 엮여 있는 거, 다 연결되어 있죠. 전체가 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봤더니 이 체인에서 우리가 왜 철강조선에 지금 이 체인이 약해져 있지? 이게 왜 그런 거지? 라고 봤더니 닉슨 쇼크 이후에 자유무역 시스템이 되니까 철강업체 공장이 다 중국으로 이전되니까 우리는 중국의 철강을 쓸 수밖에 없고 여기하고 연관됐던 자동차, 조선, 해운, 물류 이런 것들이 다 연쇄적으로 조금씩 약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조선, 해운, 자동차, 뭐 물류, 뭐 통신 이런 거를 제조업을 다시 살리려면 결국은 철강조선인 제일 처음에 있는 고리부터 되살려 놓으면 이게 연쇄적으로 산업이 살아나는 거다. 이런 전략을 이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거나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전략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참모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뭐 하워드 러트닝 상무장관, 뭐 국방부 장관. 요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실에 국방부 장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인물이 돼서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전쟁부 장관이 들어와서 우리 경제적인 어떤 전략을 짜는 거죠. 자, 우리 경제가 지금 제조업이 좀 망가져가지고 일자리가 다 망가지고 500만 개의 일자리가 중국으로 이전됐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철강, 조선, 해운 모든 게 다 망가져가지고 아팔란티아 산맥에 살고 있는 북동부 중산층들이 다 망가져서 엄마 아빠는 취업자가 되고 애들은 다 학교에 못 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상무부 장관이 그 산업 연관표를 쫙 갖고 오는 거예요. 쫙 갖고 와서 앞으로 미국의 그 산업 경쟁력, 국가 패권, 경제 패권을 살리는 전략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얘기해봐 딱 그러니까 자 미국은 앞으로 산업 연관표 상에서 봤을 때 AI와 휴머노이드 산업을 키우면 산업 연관 효과를 생각할 때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자, 후방 효과로 AI와 휴머노드를 키우면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그리고 이제 그 어반 플레인이라고 해서 이제 그 무인 자동차처럼 이제 그 도시 주행하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 비행기도 이제 산업도 이제 클 수 있고 스페이스 X 같은 이제 우주 산업도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산업 전략은 AI와 휴머노이드 산업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후방 효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경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AI와 휴머노이드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 또 밑단에 있는 업체들 있죠. 발전소, 그다음에 전기 송전망 업체들 다 보니까 자, AI와 휴머노이드 산업을 살리려면 인풋 아웃풋 산업 연관표를 보니까 전기세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데이터 센터가 텍사스에 들어오고 어거스틴에 들어오고 이제 실리콘밸리에 들어오고 하는 거죠. 휴머노이드 산업도 결국 전기니까 휴머노이드 우리 그 보스턴 다이나믹 같은 현대차들이 이제 엘라바마에 공장을 짓는 거고 자 이렇게 하면은 정의선 회장이 엘라바마에 공장을 질 거고 구글이 텍사스의 어거스틴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질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가 후방 효과로 살아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세를 낮춰야 됩니다. 전기세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 거야? 물어보니까 석유값을 낮춰야 됩니다. 석유값을 어떻게 낮출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석유 채굴업체들에게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략이 짜지는 거예요. 그 통계로. 자 그래서 미국이 이 국가 통계 그러니까 그 경제 총조사라는 거를 통해서 만들어낸 전략이 제네시스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자,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는 올해를 원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 바이든 정부나 이제 그 클린턴 정부나 그 전에 정부들은 왜냐면은 왜 지금 여기 창세기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미국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방향에서 살짝 가속도를 붙여주는 의미예요. 경제 기본 시스템이 전혀 바뀌지 않아요. 금융 중심의 미국의 어떤 서비스 산업 중심의 미국 경제. 그 중에서 금융과 IT 서비스 중심의 미국 경제가 그대로 가는 거였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지금 금융 서비스와 IT 서비스 중심에서 금융을 뺐어요. 그러니까 금융 중심의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은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해야 달러를 쓰는 거고 그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경제를 이제 관세를 낮추고 자유무역을 하다 보니까 값싼 곳에 있는 물건을 사야 되고 그럼 중국에 있는 철강, 젓가락, 팬티, 자동차를 사야 되니까 반대로 미국에 있는 제조업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들이 번 그 무역 흑자 돈으로 미국에 있는 주식, 채권,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전체적으로는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무역 적자 금액보다. IT 서비스로 벌고, 금융 서비스로 벌고, 금융 상품으로 벌고. 그래서 미국은 전체적으로는 흑자인데 여기서 이제 금융 서비스나 IT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고 대다수의 철강, 조선, 해운, 뭐 물류, 뭐 맥도날드 이런 데서 일했던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구로 보면은 99%는 이 사람들이고 소수만이 이제 IT 서비스, 실리콘밸리, 텍사스, 월가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미국 전체는 부자가 됐는데 99%는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보고 야 이게 미국한테 과연 좋은 거야? 이게 별론데?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 망하겠는데? 누구만 좋은 거야? 월가만 좋은 거야? 월가도 미국이잖아요.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월가가 미국이 아니야. 그냥 다국적 금융기업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미국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러면 미국 좋은 아메리카를 다시 위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산업 연관표를 보고 쫙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금융을 빼자. IT 서비스를 더 강화하고 제조업을 살려서 이제 미국의 중산층들 백인 이제 공장에 다니셨던 분들을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직을 시키고 그들이 돈을 벌어서 맥도날드도 사 먹고 여행도 가고 리바이스 청바지도 좋은 거 사 입고 리바이스 청바지 입었던 사람들이 캘빈 클라인도 입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자가를 만들자.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경제를 싹 뜯어고쳐야 돼. 어떻게 뜯어고쳐야 돼? 어떻게 제조업을 살려야 돼? 자, 미국의 석유값을 낮춰라. 자, 석유를 팔아. 그게 이제 베이비 드릴. 석유 채굴해라. 전기세 낮춰줄게. 그 전기값을 낮춰라. 자, 그래서 그 싼 전기로 AI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AI 데이터 센터를 다 텍사스에 져라. 그리고 전기값이 싸니까 비트코인 채굴업체들 텍사스에 와서 비트코인 채굴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를 더 시가보다 훨씬 싸게 제공해 줄게. 대신에 우리가 전기가 필요할 때는 AI 데이터 센터로 전기를 보내줘야 될 때는 채굴업체들이 전기를 끊고 데이터 센터로 보내줘. 이런 조건으로 전기를 싸게 줄게 해서
비트코인 채굴업체도 모으고 AI 데이터 센터도 모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산업 연관표를 짜놓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중국으로 간 공장들, 독일로 간 공장들, 프랑스로 간 공장들, 대만, 한국, 일본으로 간 공장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트럼프가 이제 2016년부터 한 거예요. 그 공장을 미국에 줘라. 미국의 공장만 지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세금도 낮춰주고 해줄게. 그래서 막 했잖아요. 실제로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몰랐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나라만 따져도 사실은 현대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뭔가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미국이 또 본 데이터가 있죠. 통계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경제 총조사하는 국가들의 데이터는 공개가 되거든요. 100% 공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다 공개가 돼요. 그냥 맥락은 공개가 돼요. 그다음 분명히 미국의 행정부는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경제 총조사 결과를 데이터를 알고 있을 거고 블라인드 처리해 놓은 정보조차도 추산을 하거나 추론을 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치밀하게 이 데이터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미국에 공장 지세요. 뭐 안 그러면 관세 막 어마어마하게 때려가지고 힘들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 밑에서는 어마어마한 작업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독일과 프랑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자, 대략 이제 IT 인터넷이 막 발전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녹색 성장이라는 걸 막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석유 석탄 떼지 말고 원자력 발전소 떼지 말고 전부 다 풍력, 태양광 이런 걸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독일하고 프랑스도 이제 자기네들 경제 총조사를 해보니까 자, 우리는 이미 영국이 산업혁명 18세기 때 하면서 유럽에서는 이미 석탄 석유로 떼면서 했던 거 다 했어. 해볼 거 다 해봤어. 뭐 방직 공장도 해보고 뭐 철강 공장도 해보고 조선 공장도 해보고 뭐 모직 공장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그게 이제 뭐 인도로 넘어가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고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우리는 이제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자,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막 한국 애들이 막 석탄 떼고 석유 떼는데 원자력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해야지 그럼 또 쟤들한테 또 삥을 뜯어 먹을까? 그 궁리한 거야.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굉장히 교활한 게 이 삥 뜯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고기를 먹어본 놈들이라 고기를 써는 방법을 알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삥 뜯기는 줄도 모르는 채로 뜯기게끔 해요. 뭐 납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 정도면 낼만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삥 뜯기는지도 몰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탄소 배출권을 우리가 사서 지금 예를 들어서 철강업체에서 그 포스코에서 왜냐면 포스코는 이제 고로를 작동시키려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로 군부를 떼야 되잖아. 그럼 그걸 석유 석탄으로 떼야 되는데 우리가 석유 석탄 떼다가 포스코가 광양만 그 제철소 돌리려면은 탄소 배출권을 사야 돼요. 근데 탄소 배출권을 사면서 이거 유럽 놈들이 우리한테 삥 뜯는데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래? 탄소 배출권? 뭐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만들자,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미래 우리 자손들에게 숨 쉴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주자. 이거 해야 되는 거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 탄소 배출권 누구한테 사냐면 영국한테 사요. 프랑스, 독일한테 사는 거고. 걔들은 그걸 왜 파냐? 아프리카 청정 지역의 모든 탄소 배출권은 다 유럽이 그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프랑스하고 영국이 그 아프리카 모든 국가들 지배했었잖아요. 1차 대전 직전에. 이미 그런 그 산업 구조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아프리카 청정 지역에서 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애들이 그 탄소 배출권 사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싼 값에 탄소 배출권을 걔들은 진짜 헐값에 그냥 탄소 배출권을 획득해서 포스코에 파는 거예요. 그럼 걔들은 그냥 앉아서 땅 찍고 헤엄쳐 돈 버는 거예요. 나쁜 XX예요. 그렇게 삥 뜯는 애들이 어떤 전략을 짠 거냐면은 프랑스하고 독일 애들이 딱 모여보니까 야, 우리가 앞으로 삥을 뜯어 먹으려면 자, 풍력 발전 터빈, 뭐 태양광 발전 무슨 패널 이런 걸 잘 만들어. 그럼 그걸 중국에 팔고 미국에 팔고 테슬라에 팔고 한국에 팔아서 이제 표준을 만들겠다. 그러려면은 이제 탈원전을 해야 되고 탈석유를 해야 되고 탈석탄을 해야 되니까 2000년대 초반인가 2010년대 초반 아무튼 그 무렵에 프랑스하고 독일이 탈원전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기술 표준을 막 만들고 있었어. 그랬더니 의외로 중국 애들이 또 잘 만드는 거야. 패널도 잘 만들고 기술도 잘 만들고 그러니까 독일 지멘스 거를 수입 안 해도 중국 애들이 샀으면 그러니까 팔 데가 없는 거야, 이거를. 근데 자기네들은 석탄, 석유 안 떼고 어쨌거나 전 세계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탄소 제로 경제로 가자고 했으니까 자기네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 그러니까 프랑스 그 마크롱이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야, 우리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했다가 제조업 망가진다. 그래서 프랑스는 한 50%까지 원전 비중을 낮추다가 다시 80%까지 끌어올렸어요. 다시 원전으로 간다. 이거 우리가 할 게 아니다.
독일은 그걸 고집했어요. 메르켈 때도 그렇고 뭐 그 전부터도, 그러니까 메르켈 때 이제 가장 심했던 것 같고, 그 전부터, 왜냐면 녹색당이라는 당이 이제 입김이 좀 셌었고, 그 독일은 그 전범 국가라는 것 때문에 이 핵과 관련된 거에 약간의 좀 트라우마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 체르노빌, 일본도 후쿠시마 한가에서 이제 그 원전 폭파 사고가 있었으니까 그 핵을 가동할 때 뭔가 모를 이유에 의해서 사고가 나더라. 근데 걔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패권 국가 간에. 그래서 이 핵을 우리가 가지고 뭔가 하는 거는 좀 안 맞다라는 게 있었고, 일단 녹색당이라는 진보 정당의 입김이 좀 셌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값싸게 독일이 제공받는 장기 계약을 한 거예요. 20년간. 그래서 어쨌건 러시아의 천연가스, 석유라는, 그냥 석유라고 하죠. 뭐 천연가스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러시아의 석유를 헐값에 사는 이 방식을 구축해 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러시아로부터 중간에 있는 뭐 우크라이나나 뭐 폴란드나 이런 국가를 거치지 않고 발트의 해저 케이블로, 해저 터널로, 송유관으로 독일까지 다이렉트로 그 석유를 쏴줘요. 러시아가. 그러면 이 석유가 주변 국가들한테 판매해서 이득도 받고 독일 자체도 값싸게 석유를 쓰게 되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에너지 비용이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 낮아진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지멘스를 좀 더 키워보자. 태양광 그 풍력 터빈도 키우고, 그래서 좀 더 가보자. 좀 더 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야 그러면 독일도 포기하고 영도 포기했는데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술 표준과 산업 우리가 다 먹겠네 하고 이제 막 김칫국을 막 마신 거야. 막 빵빠리 머릿속으로 막 빵빠리 올리고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애들도 알잖아요. 이거를. 트럼프 정권도 알잖아요. 독일 애들이 자꾸 뭔가 우리 말 잘 안 듣는 것 같고, 예전에 전범국가라고 우리가 막 지원해주고 뭐 저기 미군 그 보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막아주고 우리가 돈 많이 써가지고 잘해줬는데, 얘네가 이게 뭐 2차 대전도 내보고 이제 고기를 먹어본 애들이네, 애들도. 독일 애들도. 그러니까 자꾸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미국이 싫은 짓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독일 애들이 왜 자꾸 저렇게 지금 자기네들 주제도 모르고 저기 까불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산업 연관표를 또 쭉 펼쳐놓고 보니까 독일이 지금 저렇게 까불고 있는 거는 러시아의 석유 때문이다. 그거는 완전히 그냥 동맥이야, 동맥. 그게 끊어져 버리면 독일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맞았죠. 왜냐면 러시아도 경제 봉쇄를 했으니까 석유 팔 데가 없어요, 중국밖에. 근데 독일이 자기네들이 석유를 대량으로 사서 유럽에 뿌려주니까 얼씨구나 좋다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서로 그 상대 국가잖아요. 그 적이잖아요. 근데 독일은 무슨 전략이었냐면 경제로 엮이면 전쟁이 안 난다. 왜냐면 러시아가 자기들한테 석유 팔면서 여기를 침입해가지고 그걸 망가뜨리면 자기들 손해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전략은 경제로 엮어놓고 군사적으로 그 위험성을 낮추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의 석유를 산다는 의미는 값싼 에너지를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러시아가 옛날만큼 독일을 침공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독일에 있는 미군 주둔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독일이 미국에 까불 수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미국이 뭐라고 하면 꼼짝 못했던 게 그 미군 다 빼버리면 나토 미국이 지원 안 하면 독일이 바로 러시아한테 펀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폴란드만 지나면 러시아거든요. 근데 미군이 주둔한 2차 대전 이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지켜준 거야, 나토가. 그랬는데 러시아랑 경제적으로 엮이면서 러시아가 우리 펀치 때릴 염려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지. 야, 우리가 니네 말 들었는데 좀 예전에는 무조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금 생각해 볼게요. 말이 많아져 자꾸.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것들 봐라 딱 그런 거지. 그래서 자, 산업 연관표 가져와 상무장관한테. 그것도 쫙 펴놓고 나서 자, 독일이 지금 뭐 믿고 저렇게 까부는 거야? 그랬더니 지금 러시아의 석유 믿고 까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전략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석유를 끊어버리자는 거죠. 그 러시아의 석유만 끊어버리면 제대로 못 까불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좋죠. 왜냐면 독일이 프랑스보다 이제 러시아의 석유를 믿고 에너지 비용 면에서 우위에 있었는데 그 유럽 내에서도 서로 친구 같지만 사실은 호시탐탐 서로 패권 경쟁을 하는 거니까 영국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딱 보니까 그 산업 연관표 갖고 와봐 딱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쟤네 러시아 석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러시아 석유 끊어버리자. 어떻게 끊는 겁니까? 딱 그러니까 그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그 러시아 송유관이 있어요. 그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가는 다이렉트 송유관. 그러니까 이거는 발트의 밑에서 이제 다이렉트로 직거래하는 송유관이에요. 어디를 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과료도 안 내고 석유 자체도 싸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송유관을 폭파시켜버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22년 그 러우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이상하게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발트의 밑에 있는 해저
송유관이 폭파가 돼요. 말이 많았죠. 누가 폭파시킨 거냐. 이거 자체가 무슨 뭐 압력 때문에 폭파됐다. 뭐 수압 때문에 폭파됐다. 뭐 우크라이나가 했다. 뭐 미국이 CIA가 했다. 뭐 아니면 뭐 프랑스가 했다. 뭐 러시아가 했다. 러시아가 할 이유는 없는데 러시아가 했다? 왜 그랬을까? 러시아가 이걸 왜 했을까? 아무튼 뭐 등등의 이제 그 의혹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뉴스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일단은 우크라이나의 특공대가 발트해 연안에 있는 선착장에서 아주 예쁜 요트를 한 대 빌려서 그 해저로 들어가서 폭파물을 설치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특공대 그거를 한 혐의자들을 체포를 했어요, 독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독일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계속 그거에 대한 조사를 했고 자기네들한테는 이게 생명선이었어요. 값싼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배럴당 20달러에 그동안 석유를 갖다 쓴 거예요. 국제 석유 가격이 60달러인데. 어마어마한 경쟁력이었죠. 심지어는 독일의 제조 단가가 중국보다 싼 경우도 있었어요. 에너지 가격만 따지면. 어마어마한 특혜였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얘네 터빈도 태양광 패널도 중국 갖다 파는 거죠. 근데 러우 전쟁 직후에 갑자기 노르트스트림 폭파돼서 갑자기 미국으로부터 이제 비싼 가격으로 80달러, 100달러에 사들이니까 5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 애들이 오히려 이제 그 태양광 패널도 더 싸게 만들고 터빈도 싸게 만들고 중국이 그때부터 확 큰 거예요. 중국의 그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상대적으로. 미국이 의도치 않게 중국을 키워준 거예요. 이를테면. 이번에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유럽은 막 망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란이 위안화 바꿔서 석유 판매한 거는 호르무즈heb을 통과시켜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매로 판 석유가 다 중국으로 갔으니까 중국은 이번에 되게 룰러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1차적으로는. 지금은 좀 괴롭지만. 그래서 근데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단독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그 노르트스트림이 폭파된 다음부터 러시아가 독일로 천연가스를 판매할 수 있었던 방법은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거예요. 제 이해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까지 그 우크라이나 송유관을 통해서 독일로 그 천연가스가 판매가 됐어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이 통행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쟁과 그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패권 전쟁은 되게 맞물려 돌아가지만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러시아가 그냥 무기 갖다가 쏟아붓고선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킬 수도 있는데 전쟁을 치르고 서로 총칼 들고 막 싸우는 와중에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송유관의 통행세를 우크라이나에 냈어요. 근데 이 통행세를 내는 그 장기 계약이 최근에 중단됐던가 아니면 그 송유관이 폭파됐던가 그래요. 네, 멈췄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크라이나 이 송유관을 통해서도 이제 독일이 석유를 못 받아요. 우크라이나가 그 독일로 가는 그 석유 비축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축기지를 예전에는 자기네 나라를 통과해서 통행세를 내니까 자기네 나라 이득이니까 그걸 가만 놔뒀어요. 근데 이 장기 계약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그 석유 비축기지를 폭파시켜버렸어요. 어차피 자기 나라 통과 안 되면 자기 나라 이득도 없고 또 석유는 또 전략 비축 물자니까 러시아 석유를 그냥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이제 이란도 없고 이안도 없고 제3안이 뭐냐? 미국으로부터 사오는 거예요, 이제는. 5배 비싼. 그래서 지금은 100% 천연가스하고 석유를 미국으로부터 사와요. 자, 그러면은 지금 독일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 석유 가격이 5배가 됐다. 죽을 맛이죠. 근데 옆에 있는 프랑스는 원전 가동해서 전기세를 낮췄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쟁력이 전혀 없어진 국가가 됐네. 그래서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제조업 폭스바겐 공장, BMW 공장, 지멘스 터빈 공장 이제 독일에서 못 돌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저기 미국의 영업사관이 와가지고 자, 텍사스 어거스틴에 폭스바겐 공장 지면 IRA라고 해서 보조금 줍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첫 해는 파격적인 혜택을 더 드립니다. 이전 비용 다 저희가 내드립니다. 막 이러니까 그러면 텍사스로 가자. 그래서 실제로 러우 전쟁 이후에 그 독일의 제조업 공장들이 텍사스 어거스틴으로 많이 이전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걸 포함해서 대략 그 닉슨 쇼크 이후에 미국에 있는 공장이 중국, 인도 등으로 이전되면서 미국이 잃은 일자리가 500만 개인데 지금 러우 전쟁 이후에 미국으로 되돌아온 미국으로 짓기로 계획한 공장들의 일자리를 다 세보니까 그게 200만 개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트럼프는 그 IRA라고 해서 이제 보조금법,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을 질 경우에는 보조금 낮춰주고 관세 낮춰주겠다 한 보조금법 그리고 등등을 통해서 지금 실제 미국으로 독일의 공장을 많이 이전시켰다. 심지어는 중국에 있었던 독일 공장.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중국과 독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로 엮이면 전쟁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독일은 뭐냐면은 러시아의 서진을 막아야 되고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어떤 위험성을 떨어뜨려야 돼요. 가장 그 강대국 중에서 동유럽을 빼면 가장 서쪽에 있거든.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이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유럽을 먹겠다고 쳐들어오면은 독일이 제일 먼저 때려 맞는 거예요. 영국은 바다 건너 있고. 네네. 동유럽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도 그 러시아의 어떤 영향권 안에 사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서유럽을 만약에 러시아가 뭐 어떡하겠다, 중국이 뭐 어떡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꽁냥꽁장 해가지고 미국이랑 상대해서 뭘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나토부터 깨부셔야 되겠다. 일단 그래야지 이제 미국을 다이렉트로 상대하려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그러면은 자 그럼 독일 한번 손봐주자 그러면 바로 때려먹는 건데. 그러니까 자 중국하고 우리가 좀 경제적인 관계를 좀 뭔가 관계를 조금 더 긴밀하게 하자 그래서 2차 대전 이후부터 독일이 이제 그 기술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중국의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그래서 중국 가보셨으면 아마 느꼈을 텐데 중국에서 돌아다니는 차들이 지금은 중국 차가 많은데 한 20년 전만 해도 100% 폭스바겐이었어. 그러니까 독일의 제조업 공장들이 중국으로 많이 이제 공장을 이전해서 중국한테 기술 이전을 해주는 명분으로 중국 시장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실제로 기술도 중국이 앞서갔고. 근데 지금은 중국하고 독일하고 다이렉트로 붙으면 중국이 이길걸요 아마. 기술력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그러니까 독일은 지금 이래저래 지금 이제 뻘쭘한 거야.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게 다 무산됐어. 왜 무산됐어? 트럼프가 상무장관하고 앉아가지고 경제 총조사 표 한 장 딱 놓고선 전략을 편 걸로 시작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만큼 국가의 데이터, 정교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수사 결과 나온 거는 우크라이나의 특공대가 와서 폭파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독일 언론에 나온 팩트예요. 근데 그 뒤에 CIA가 있다 이건 몰라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우크라이나 자기들은 지금 전쟁 치기에 바빠 죽겠는데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독일 송유관을 폭파시키기 위해 특공대를 보냈다. 자신들의 막강한 전력 자원을 군사 자원을 왜 거기다 썼을까? 이거 독일이 알 텐데. 자, 우크라이나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노르트스트림이 이제 폭파됐을 경우에 어쨌거나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송유관에 이제 통행세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먼저 받았겠죠. 의혹을 받았겠죠. 두 번째는 그 노르트스트림이 있을 때는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러시아한테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서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우리가 독일의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그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의존하는 석유관을 끊어야겠다.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당연히 석유관을 끊으면 이득이 돼요. 근데 더 큰 이득을 보는 건 미국인데. 그럼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그런 걸 하자고 했을 때 알았을 텐데. 미국도 CIA가 있으니까 알았을 텐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니들이 먼저 하겠다고 그래? 땡큐인데 한번 해봐.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뒤에서 지원해 줄까? 아니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겠죠. 뭔가 지원해 줬거나 방관했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손은 우크라이나 손이지만 머리는 미국의 머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는 아직 없어요. 주성컨대가 아니라 저는 100%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 때 그 현상이 패권 국가의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100% 패권 국가 행위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왜냐면 미국이 했다라고 정의하고 들어가는 게 안 했다고 하면 그냥 안 했나 보다 하면 돼요. 근데 미국이 안 했다라고 들어가면 다시 또 그 오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미국이 했다. 그럼 또 하나 또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은 혹시 그 스페인 블랙아웃 기억해요? 작년에? 그 누가 했을까요? 자연재해라고 발표했죠. 그 스페인 대정전이 작년 5월인가 7월인가 있었는데 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관세전쟁 직후에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 관세전쟁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미국이 4월 2일 날 관세전쟁을 딱 선포하니까 스페인의 총리가 이 진보정당의 총리예요. 그러니까 그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이 약간 그 성향이 다른 게 진보정당은 이제 right and wrong으로 이제 상황을 판단해요.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바른 거냐, 틀린 거냐 이걸로 많이 판단해요. 그래서 바르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보수정당은 그냥 이득인 거냐, 손해인 거냐 이걸로 많이 판단해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대략 그냥 직관적으로 이미지가 그래요. 공화당은 이득이야, 손해야. 그 민주당은 이게 옳은 행위야, 그른 행위야. 겉으로는 그래요. 자, 그래서 일단 스페인의 진보정당 총리가 옳지 않아 라고 발표를 했어요. 미국의 관세전쟁은 옳지 않다. 뭐 스페인에 이득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가 아니라 미국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옳지 않다. 그래서 중단해야 된다. 국제사회에서 라이트 앤 롱은 아무 소용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자, 이게 스페인의 지금 국익에 손해가 됩니다. 그냥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좀 협상안을 좀 갖고 와보세요. 그러면 관세전쟁에 응하겠습니다. 뭐 이랬다면은 트럼프 정부 납득했을 텐데 옳지 않아. 나쁜 짓이야. 트럼프는 배드가이야. 나쁜 놈이야.
도덕적으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트럼프가 완전히 빈정이 상해버렸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스페인 총리가 더더군다나 자신들의 함흥을 이제 미국이 안 사주겠다고 하니까 중국에 팔겠다고 중국으로 갔어요. 실제로 중국으로 가서 시진핑하고 악수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은 구제역인가 뭔가 때문에 돼지고기 파동이 일었었고, 이제 스페인은 올리브유하고 이제 함흥 같은 이제 축산물, 농산물이 많으니까 100억 달러인가 정도 규모의 자유무역 그 거래를 하겠다고 시진핑하고 악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기 트럼프 봐라. 네가 지금 옳지 않은 행위하고 있어. 나는 거기에 반하는 정의로운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스페인 총리 이름을 예를 들어서 산체스라고 하면은 이름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페드리코 산체스 이름을 딱 댔어요. 스페인 프라임 미니스터 페드리코 산체스 listen to me. 잘 들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 까불지 말고. 그래서 지금 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섭고 후회스러운 행동인지 알게 될 거야.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어요. 까불지 마. 근데 그거를 한 국가의 재무장관이 그래도 아무리 그 국가 차원이 달라도 한 나라의 총리잖아요. 총리한테 너 지금 까불지 마라.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지 잘 봐라. 그랬거든요. 그 말 듣고 또 시진핑을 만났어요. 산체스가. 네, 그러니까 너 옳지 않아. 그러니까 왜냐면 옳지 않으니까 얘는 반발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갑자기 스페인에서 대정전이 났어요. 그게 이제 그 자연재해라는 건 맞고요. 스페인의 전력 인프라는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그게 지금 중남미에 대부분 다 스페인의 전력 인프라가 있는데 일단은 스페인의 전력 인프라는 거의 100년 된 인프라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를 일부 개축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다, 기상이변이다. 그러니까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그 프랑스하고 사이에 무슨 산맥이 하나 있는데 그 산맥에서 갑자기 그 기온이 급강하는 기상이변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전력 송전망의 주파수가 갑자기 급변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송전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송전망 자체 프로그램에서 이걸 셧다운 시켜버려요. 자기 송전망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셧다운 됐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기자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대정전이 났어요. 그래서 막 병원에 사람이 죽어나고 막 그래. 근데 이게 원인이 뭐냐고 기상청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기상청이 그거 대답할 정신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원인이 나와. 그거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는 게 맞아요. 그게 팩트지. 근데 갑자기 정전이 나자마자 기상이변 때문에 그리드가 유동이 주파수 변동에 의해서 뭐 셧다운이 됐다. 이 말이 안 돼요. 그 원인은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보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그 정전이 딱 났을 때 저는 이제 관세 전쟁을 보고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스페인의 대정전은 시간 순서로 봤을 때는, 인과관계는 모르겠지만 시간 순서상으로는 미국이 뒤에 있다. 의미심장하다. 그랬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독일이 지금 노르트 스트림이 폭파된 다음에 수년간 추적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특공대에 손이 닿았다. 여기까지는 밝혀냈잖아요. 스페인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발표를 한 다음에 도대체 이 대정전 사태가 도대체 뭐냐. 실제로 만약에 송전망의 문제라면 송전망을 바꿔야 되잖아, 시스템을. 그러면 어쨌거나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조사했죠. 그래서 독일하고 영국에서 이제 이런 송전망 관련된 어떤 전문 업체들이 조사를 쭉 한 보고서가 이제 지금 그 온라인상에 일부 돌고 있는데, 거기에는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송전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 근데 그 사이버 공격과 유사한 공격이 2021년인가 이란에서 그 석유 비축 시설인가 핵 무슨 시설이 갑자기 막 폭파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 스톡스넷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CIA가 공동 개발한 스마트 그리드 교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의 가동으로 이란의 모 항구에 있는 그 송전망이 폭파하면서 핵시설이 막 파괴된 적이 있어요, 한번. 그게 그 CNN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냥 막 빵 터져가지고 막 바닷가로 막 그 시설이 막 튀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모사드가 주축이 되고 CIA가 공동해서 개발한 스톡스넷이라는 스마트 그리드 교란 프로그램인데, 그 스페인 대정전 때 쓰였던 사이버 공격에 쓰였던 그 방식이 당시에 쓰였던 방식보다 진일보하긴 했지만 상당히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 얘기 뭐냐? 미국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은 재미는 있지만 음모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든 시청자들의 몫인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 지정학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판단할 때 저는 개별 사안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패권자들의 지정학적인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기본 전제는 어떤 상황이 패권자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에 의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른 거는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럼 패권자가 했다라고 보는 게
비패권국들의 생존 전략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세상의 진실을 아무도 몰라요. 행위자가 밝히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진실이 없다라고 단정짓고 나머지 팩트만을 가지고 이 전 세계의 패권자들의 어떤 지정학적인 전략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진실은 모르겠으나 패권자들의 역할에 의해서 선후관계가 있거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론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이외의 다른 원인을 뚜렷하게 찾지 못한다면 패권자들이 했다라고 전제하고 지정학적인 전략을 짜는 게 전략적으로 현명하다는 거죠. 이런 전략은 패권자들의 지정학적인 전략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면 단정을 해도 무방해요. 그리고 그게 그 진실의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우리 같은 비패권 국가들의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정학적인 전략, 투자 전략 또는 인사이트를 이제 디벨롭 하겠다고 할 때는 그렇게 단정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해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CIA가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스페인 대정전 미국이 했다. 그리고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그 독일의 에너지 대동맥을 누가 끊었냐? 끄는 손은 우크라이나 특공대다. 이건 팩트다. 근데 끄는 머리는 미국일 거다. 이거는 추론이다. 뭐 판단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라. 역사상 한 번도 나쁜 놈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패권 국가는. 그냥 그 자체로 나쁜 놈이 우리한테는. 왜냐면 자기네들이 이득을 보려면 누군가한테 뺏어야 되는데 그럼 항상 이득을 받잖아요. 패권 국가는. 우린 뺏긴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들이 뭐 어떤 행위를 하든지 우리한테는 나쁜 놈이에요. 모든 패권 국가는 흥망성쇠가 있는 건데 모든 패권 국가의 망하는 첫 번째 징조가 신뢰도의 하락이거든요. 레피테이션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돈을 잃었을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신뢰가 있으면은. 다시 누군가는 또 같이 사업하자고 할 거고 누군가 일을 맡길 거고. 근데 신뢰가 한번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옆에 안 붙죠. 국가도 마찬가지야. 로마도 그래서 망했던 거고 영국도 그래서 망한 거고 지금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알지만 불가피한 거예요. 내가 알지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더 큰 손해를 보니까. 더 빨리 망하니까. 망하는 건 정해진 거고 패망하는 건, 늙어 죽는 건 정해진 거잖아요. 우리한테도.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뭐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고 생로병사 하는 건데 이미 이제 병사 쪽으로 접어들었다. 이게 이제 별하는 세계 질서를 쓴 그 레이 달리오에 의하면은 5단계, 6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그 패권 국가가 이제 흥망성쇠하는 단계가 6단계까지 있는데 일단 지금 미국은 5단계까지 접어들었어. 일단 그게 왜 그러냐면 동맹국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탈하기 시작하고 화폐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제 레이 달리오의 분석에 의하면 이미 생로병사에서 병사 단계에 접어들었어, 미국은.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신뢰가 떨어져서 망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안 할 거야? 그건 더 바보예요. 왜냐면 병 단계를 그냥 생략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단 그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안 하겠다? 그러면 다시 노 단계나 생애 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거냐? 못 돌아가죠. 병의 단계를 줄이는 것뿐이 우리가 갑자기 착해져서 트럼프가 야,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나토도 그러면 예전만큼 더 올 거고 그 한국과 일본 간 동맹 관계도 예전처럼 뭐 다 유지할 거야. 뭐 사실 그것도 아니었지만 그 민주당도 그냥 포장한 거지 뭐 우리가 좋아서 한 게 아닌데 전략은 같은데 전술이 달랐던 건데 그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겠다. 우리 뭐 예전에 어떤 리더십 국가로 돌아가겠다. 무슨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더 생명이 연장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차피 불가피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얼만큼 연장할 거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신뢰도가 떨어지고 화폐도 이제 갈 때까지 갖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쇠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면 그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거는. 네, 그냥 맞습니다. 중력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러면은 뭐 이런 단계인 거냐? 레이 달리오의 분석도 맞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10년 갈 거냐, 20년 갈 거냐 문제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미국이 워낙 그 인적 자원이나 그 물리적인 자원이 많으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이제 길어질 수 있는데 로마도 뭐 멸망한 거고 조선왕조 500년도 언젠가 멸망한 거고 뭐 이거는 물리학 법칙하고 똑같아요. 생로병사는 있잖아요, 다. 근데 언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뭐 틀릴 수도 있는데 나는 내 말 옳다고 100% 주장할 수 있는 게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모르겠어. 근데 언젠가 망해. 맞잖아요, 이거는. 사람 언젠가 죽어.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 근데 미국도 언젠가 망하겠지? 근데 언제 망할지 모르겠어. 이거 100%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질르는 거죠. 뭐 망한다고. 그거는 이제 굉장히 좀 거대한 얘기인데 지금 미국
중국이 이제 생존 전략을 펼치면서 그것도 이제 산업연금표하고 연관이 될 것, 그 통계가 연관이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과의 전쟁은 첫 번째는 핵 전쟁, 핵 보유 전쟁이고요. 누가 핵을 맞느냐, 미국이 많이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사이버 전쟁인데 그러면은 누가 지금 사이버 금융망과 통신망을 점유하고 있냐, 미국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갑자기 AI, 휴머노이드 이런 산업에서 보니까 중국이 확 치고 올라오고 미국이 살짝 당황한 거죠. 이거 왜 중국이 이렇게 쟤들 완전히 그냥 무시했는데 샤오미 뭐 대륙의 실수 막 이러면서 무시했는데 갑자기 막 청와대 출신들하고 막 뭐 북경대 출신들 막 모여가지고 뭐 꿍냥꿍냥 하더니만 갑자기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뭐 AI도 그렇고 그 딥시크 막 난리가 나고 뭐 마라톤도 하고 막 축구도 하고 막 쿵푸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이게 빅테크 애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오히려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는 안 좋은 체제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생활 보호. 중국은 빅데이터가 그냥 다 필요 없고 주머니 털어 탈탈 털어 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중앙을 집중화시키는데 미국은 사생활 보호. 걔네는 사생활 그 사적인 자유를 위해서 권총까지 쏘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속도에 좀 제약이 오더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역사가 증명해준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는 최고의 그 정치 시스템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라는 경제 시스템은 일정 부분 전체주의적,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민주주의를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에서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빅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더라도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권위주의로 회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빅데이터 업체들이 지들조차도 하는 얘기야, 이 얘기도. 그러니까 중국하고 경쟁하려고 보니까 중국이 지금 샤오미하고 화웨이가 훨씬 잘 만드니까 피터 틸이 만든 팔란티어라는 그 데이터 업체의 철학자인 CEO인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이 그 기술공화국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거 틱톡이나 뭐 그냥 이거 뭐 하트 모양 날리고 뭐 엄지 척하고 뭐 이모티콘 날리고 이따위 짓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다. 국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런데 우리가 머리를 쓰고 역량을 쓰고 기술을 써야지. 지금 막 무슨 뭐 하트병 뭐 이런 거 하나 하자고 우리가 기술 개발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래서 그 플라톤이 얘기했던 어떤 과도정 천재들이 이끌고 대중들은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이 경제에는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중국과의 어떤 패권 경쟁을 위해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외치고 있는 거고 그 얘기를 이제 트럼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 시민들도 그런 입장에서 잠깐 내가 뭐 오늘 빵 사 먹었어요라는 정보 하나 주면은 우리 경제가 크고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면 내 얼굴 한번 비춰가지고 뭐 이거 한번 안면인식 하겠다, 홍채 한번 찍겠다 그러는데 뭐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전까지만 해도 내 계좌 정보가 뭐 공개된다, 뭐 털린다, 뭐 이런 거를 아니 뭐 털리면 털리는 거지 무슨 뭐 계좌 정보가 뭐 무슨 뭐 아니 그리고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보안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알리페이 대응하는 삼성페이를 뭐 못한다고 했을 때 아니 아파트 분양하는데 성벽 쌓고 분양할 거야? 그 아파트 분양한 다음에 도둑 들면은 세금 설치하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일단은 삼성페이나 어떤 민간페이 허용해주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해결하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지금 만리장성 쌓아놓고 나서 페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니까 이런 개떡 같은 논리가 어디 있어?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나니까 이거 내 자산을 지키는 내 정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구나. 근데 내가 이걸 털리면은 내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날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누군가 와서 당신의 정보가 지금 필요한데 이거는 국익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뭔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미국 애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죠. 그러니까 왜 지금 내 정보를 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자유주의 문화하고 중국과의 어떤 문화가 차이가 나는데 현재 AI의 발전 속도로만 봐서는 미국이 이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그 유리하지 않더라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뭐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철학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강력하게 트럼프가 다 필요 없고 간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일단은 살아남아야 된다.
해서 이 공감대를 얻으면 가는 거고 뭔 개소리 하는 거야. 걔들은 지금 정부가 없어도 우리 코로나 때 뭐 마스크 쓰라고 해도 내가 내 죽음을 선택하는 거지. 뭐 그게 진짜로 그렇게 멋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뭐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땐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충돌이 있고 지금 중국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뭔가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트럼프 정부의 엄청난 전략이 있어요 또. 다음에 그 제조업을 제가 좀 더 공부하면은 중국과의 제조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한번 할게요. 자, 그거는 제가 뭐 아직 심각하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5월 달에 저희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케빈 로스 신임 연준 의장이 인준을 무난히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5월 15일이면 이제 연준 의장 자리에 앉아서 취임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케빈 로스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는 어떻게 부합하고 그것이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죠. 우리한테 자산 투자를 하고 있는 크립토 투자를 하고 있는 또 주식 투자하고 있는 채권 투자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한번 순서대로 한 번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15일 취임식 날 직후에 일단 케빈 로스가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함께 신재무부 연준 협약이라는 것을 맺을 거예요. 신재무부 연준 협약이니까 재무부 연준 협약이 뭔지부터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부 연준 협약은 1951년도 한국전쟁, 우리 6.25 전쟁이 한창일 때 그 미국 재무부와 연준 간에 연준의 독립성을 강화해 주자는 협약이에요. 왜 그랬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유럽 경제 부흥 원조 계획 때문에 미국이 달러 많이 찍어서 뿌렸고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엔 또 전비 발행을 위해서 미국이 또 국채를 찍어서 뿌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국채를 찍기 위해서 당시에는 연준이 지금과 같은 어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가진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재무부의 어떻게 보면 하부 조직으로서의 기능들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2차 대전 때부터 많은 국채를 찍어 왔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하니까 더 많은 국채를 찍기 위해서 국채를 찍으면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비싼 금리로 이제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하지만 국채는 많이 발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재무부가 연준에게 연준이 사들이는 국채 금리의 상한선을 정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4%에서 5%, 6%가 막 금리가 올라가려고 해요. 국채를 많이 발행하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5%까지만 받고 사라 이렇게 캡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재무부가 하려고 하는 전비 마련을 위해서 싼 이자로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받아주는 국채바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무부의 하나의 부서 팀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연준이 재무부의 이야기를 듣고 하부 조직화돼서 기능을 하다 보니까 너무 국채 발행이 많이 돼서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해도 정도껏 해야지. 나중에 가서 인플레이션 문제는 나한테 독박을 씌울 텐데 그러니까 발악하는 거죠. 반발하는 거죠. 이거 재무부가 국채 싸게 발행해서 자기는 지금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이쁨 받는데 나는 나중에 인플레이션 관리 못했다고 미움받으면 내 손해니까 연준 의장도 발끈한 거죠. 더 이상은 못해. 자, 그러니까 연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자. 안 그러면 나 배째라. 이제 달러 못 찍고 니네가 발행한 국채 다 팔아버릴 거야. 이렇게 하니까 재무부가 알았어. 진정해. 자, 이제는 그 금리와 금리 정책에 집중하고 국채를 사들이는 재정 정책은 재무부가 하겠다. 자, 그러니까 니네는 앞으로 통화 정책만 해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연준은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하는 통화 정책 주무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자, 그렇게 쭉 오다가 이게 또 깨진 게 그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돈을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돈을 풀어야 되니까 그러면 돈을 찍어서 풀려면 연준이 협조해 줘야 되니까 당시에도 연준이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찍어서 시중에 풀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면 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간 거예요. 연준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왜 재정정책에 협조를 해줘야 돼? 우린 통화정책 기관인데. 그러니까 지금 파월이 내가 스콧 베센트의 꼬붕이야? 라고 불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자, 그렇다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국가기관끼리 협조하면서 잘 먹고 잘 살기 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데 왜 자꾸 지금 국채를 사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러지 마 하니까 이제 다시 또 당시에 인플레이션 파이팅 안 되면 또 모든 또 독박은 연준이 쓰는 거니까 자 이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제 케빈 로스가 주장했던 거고 트럼프가 오케이 그럼 이제 니네는 통화정책만 해 알았어 그 재정정책 돈 풀기는 우리가 할게 자 그러면 모여서 그러면 너 좋고 나 좋은 거 한번 전략을 짜보자. 케빈 로스가 자 우리는 통화정책만 합니다. 앞으로 국채 사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특히 MBS라고 하는 부동산 채권. 그러니까 금융사들이 부동산 채권을 막 뿌려가지고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을 키웠는데 그 부동산 채권을 금융위기가 발발한 게 부동산 모기지가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가 붕괴한 거니까 그 당시에 부동산 채권을 이제 금융사들 이제 그 부도나는 걸 막으려고 그 금융사들이 발행한 부동산 채권을 연준이 어마어마하게 사놨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왜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돼? 우리가 왜 그 빅테크를 살려야 돼? 우리가 왜 크립토 시장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우리는 그냥 통화 정책. 우리는 오직 데이터에 근거한 금리 정책만 할 거야. 이게 이제 케빈 로스의 주장이었어. 그러니까 알았어. 너 와봐. 너 앞으로 네 말대로 너 통화 정책만 해. 대신에 스코 퍼센트 네가 앞으로 돈 풀기 해. 자 근데 이제 둘 다 제가 지금 왜 저러지? 트럼프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쉬운 남자였어? 그랬던 거예요. 근데 끝까지 들어봐. 자, 근데 재무부가 돈 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돈을 마련해? 재무부가 세금 걷어야 되는데 트럼프 정부는 세금 걷겠다는 정부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 자, 워스 끝까지 잘 들어. 너 금을 재평가해야 돼. 금을 재평가하면 1조 3천억 달러가 돈이 생겨. 네가 그거 찍지. 자, 재무부 스코 퍼센트 계좌에 싸줘. 1조 3천억 달러. 자, 그럼 우리가 그걸로 국채를 살 거야. 시중에 있는 돈을 풀 거야. 자 그럼 네가 국채 안 사도 되지 재정정책 안 해도 되지 돈 풀기 안 해도 되지 너는 금을 재평가해서 계좌 이체한 다음에 신경 끄고 너는 오직 인플레이션 파이팅만 해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워시가 헷갈린 거야 이게 지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찝찝하죠 자 근데 어쨌거나 자기가 지금 하겠다는 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not bad 하겠다 오케이 나 연준 의장 시켜주면 시킨 대로 할게 그렇게 금 재평가 할게 오케이 그 스코 퍼센트 잘 들어 자, 워시가 1조 3천억 달러 쏘지 그것도 일반 계좌에 받으면 그거 돌아오면 타불이야. 왜냐면 일반 계좌는 네가 못 써. 그거 국회 가가지고 자 이거 쓰겠습니다. 저 도장 찍어주세요 해야 돼. 야, 그거 짜증나서 못한다 그거. 의회가 사사건건 감시할 거고. 자 특별회의라는 게 있잖아. 트럼프가. 그 스코베슨 자부장이 그렇습니다. 특별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설명해봐. 워시한테 잘 설명해줘. 그러니까 자 특별회의라는 것은 미국 행정부가 1934년에 대공황 당시에 돈을 뿌리기 위해서 시중의 금을 헐값에 강제 매입한 거예요. 장롱에 있는 돌반지 다 야 갖고 와. 그거 안 갖고 오면 10년 징역이야. 실제로 그랬어요. 10년 징역 앤드 10만 달러의 벌금이었어요. 오화가 아니에요. 벌금 내면 땡이 아니라 10년 징역도 처하고 10만 달러 벌금도 처하고. 그러니까 장롱에 있는 금을 다 갖다가 연준한테 팔았죠. 그걸 22달러에 샀어요. 온스당. 그거를 35달러로 장부를 고친 거예요. 자, 우리가 22달러에 샀는데 야, 그 숫자 좀 바꿔봐. 35달러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그게 대략 70% 정도, 그러니까 13달러 정도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자, 차익 발생했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차익이 발생한 만큼 그게 이제 따지면 복잡한데 연준은 금을 재평가하면은 어쨌거나 회계 장부상에 그 장부를 정리하고 나면은 그만큼 차익만큼 달러를 찍어요. 이 달러는 연준의 부채예요. 그럼 연준이 이걸 재무부에 줘요. 그럼 연준은 부채가 늘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늘어난 거네. 연준한테 금의 장부는 자산인데 이 자산의 장부를 올리면은 연준은 달러를 찍어서 부채를 높여야 이 대차대조표가 장부가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찍어서 재무부에 싸줘야 돼요. 자, 그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대공황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썼던 편법이에요. 금을 22달러에 샀는데 장부에 몰래 35달러로 적은 거예요. 그러면 22달러 매입 가격과 그 장부의 평가 가격이 다르니까 이만큼 연준은 자산이 공짜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연준은 이 자산이 늘어난 만큼 대차대조표는 왼쪽과 오른쪽이 있거든요. 이 왼쪽과 오른쪽이 숫자가 정확히 맞아야 돼요. 회계 정리를 하려면. 근데 보니까 왼쪽이 지금 크기가 지금 22달러에서 35달러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이쪽에 달러를 더 찍어야 돼. 부채를 더 늘려야 돼. 그래서 달러를 찍어서 재무부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자산도 늘어나고 이제 부채도 늘어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금을 재평가해서 돈을 뿌렸는데 그때 이 28억 달러라는 차액을 재무부 일반 회계가 아니라 대공황을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라는 명분으로 특별 계좌를 만든 거야. 새로운 계좌를. 그래서 그 계좌에다가
28억 달러를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쏴줬어요. 재무부한테. 그러면 이 특별회계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대통령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의회 승인을 안 받고. 모든 세입과 세출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1원까지도. 근데 이 특별회계는 그냥 별도의 주머니예요. 그래서 대통령 마음대로 쓰는 건데 지금 이 주머니를 찾아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이걸 워시한테 똑같이 시키는 거야. 자, 봐봐. 너 지금 장부에 지금 얼마로 적혀 있어? 42달러지. 지금 그거 지금 코맥스에 내다 팔고 얼마야? 5,000달러지. 그거 왜 가만 놔둬? 숫자 고쳐. 근데 너 그러면 회계로 맞춰야 되지. 회계 맞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찍어야 되지. 돈 찍어. 그래가지고 그 재무부 환율 안정기금이라는 특별 회계 계좌에 넣어줘요. 자, 그럼 1조 3천억 달러가 회계 장부로 들어와요. 재무부의 계좌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 1조 3천억 달러를 가지고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사들이거나 아니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국채 자산을 사들이거나 하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상에 있는 국채가 1조만큼 줄어들거나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사들여서 1조 달러가 풀리거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연준의 부채를 줄이는 게 좋겠어요? 시중에 푸는 게 좋겠어요? 시중에 푸는 게 좋죠. 여기서 이제 그 워시하고 스코페센트하고 물밑에서 살짝 기싸움하고 있어요. 돈을 찍는 거는 똑같이 공감을 했는데 의장시켜주겠다고 하고 또 그게 이제 연준의 독립성하고 이제 부합이 되니까 자, 근데 돈을 찍어. 여기까지는 다 오케이야.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거야? 그러니까 워시는 그거 왜 복잡하게 돈을 찍어서 이렇게 시중에 풀어? 그냥 장부 정리하면 되잖아. 어차피 금도 재평가도 장부 정리니까 자, 금을 재평가해서 1조 3천억 달러가 화폐가 찍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걸 어차피 국채를 사겠다고 하니까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 미국 재무부 국채를 1조 3천억 달러 태워버리면 장부상에서 태워버리면 그냥 숫자 줄어들고 다 끝나는 거야. 심플한데 왜 자꾸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스코페센트는 너는 이코노미스트니까 그러는 거고 우리는 정치인이잖아. 다르잖아 서로 이해관계가. 우리는 돈을 뿌려야 돼. 자, 그러니까 우린 돈을 뿌릴 거야. 너 뭐 헛된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워시가 이거 좀 생각 좀 해볼게. 막 이러면서 이제 아직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하겠죠. 그 특별회계로 넣어서 1조 4천억 달러를 시중에 있는 자산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돈을 풀겠죠. 그래야지 돈을 풀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게 케빈 워시를 지명한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네, 파월은 그냥 기승전 그냥 반대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케빈 워시는 처음에는 매파라고 생각했는데 양쪽은 안 할 거야? 매파인데 쟤 썼다가는 골치 아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케빈 헤스잇을 원래는 이제 쟤는 내 말이면 무조건 그냥 알겠습니다 형님하고 그냥 배 깔고 엎드리니까 그러니까 쟤를 뽑으려고 했는데 케빈 헤스잇을 딱 뽑으려고 보니까 월가가 이제 반대표를 던지는 거야.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파는 거야. 채권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이게 채권 작용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 지금 트럼프 너 하는 거 좀 불만인데 라는 의사 표시예요. 채권을 팔아서 너 봐봐 채권 금리 올라가면 너 고달프지 인플레이션 발생하고 또 다음 선거에 질 거 아니야?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이게 월가의 채권 작용단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케빈 헤스잇 이거 내 말은 잘 들 것 같은데 얘 안 쳤다가는 월가가 또 채권 팔고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야 그러면은 말도 잘 듣고 그 월가도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야? 이렇게 스코페센트 재무장관한테 물어보니까 드디어 내가 이제 내 인물을 앉힐 때가 됐다. 내 사람을. 워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야? 그랬더니 에스티 로더라는 화장품 회사의 사위야. 그러니까, 그래? 유대인이거든. 유대인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좋아하는 게 유대인 커뮤니티잖아. 에이펙이라고 해서 유대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래? 걔가 유대 커뮤니티 회장이야. 괜찮은데? 근데 걔는 근데 매파 아니야? 그 양쪽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스코페센트가 이게 머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걔는 연준의 독립성을 원하는 건데 연준의 독립성을 살려주면서 양쪽을 하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에다가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하고 월스트리트저널 애들이 또 와가지고 또 뭐 이렇고 저렇고 할 텐데 걔들한테는 연준의 독립성 중요하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연준은 통화정책만 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월스트리트저널 그 바보 같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트럼프 연준의 독립성 강화, 워시 철학 관철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안 쓸 거야 그렇게 사실은. 걔들은 아무리 트럼프가 잘한다고 안 씁니다. 그 뉴욕타임즈는 월스트리트저널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백관 그 레빗 대변인한테 자 연준의 독립성 강화 이게 타이틀이야라고 가이드라인을 딱 준 거야. 연준의 중립성 독립성 강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 사람이 변했나? 사람이 바뀌면 죽는다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연준은 통화 정책만 하겠다는 거네. 좋은 거네. 돈 풀기 안 했다는 거네. 인플레이션 없겠네. 그러고 보니까 돈을 딴 데서 풀 거니까 누가 푸는 거냐? 재무부가.
이게 이제 신재무부 연준 협정의 실체예요. 편법이라기보다는 왜냐면 누구도 나쁠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좀 발생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서민들이 또 고달퍼져. 근데 그래서 서민들이 그 생각을 버려야 돼. 지금도 정부에서 20만 원, 막 60만 원 막 쏴주면 좋잖아. 그거 누구 돈이야? 어차피 내 돈이야. 내 돈 가져갔다가 내 돈 돌려주는 건데 그만큼 또 안 돌려줘. 그러면 또 내 돈 돌려주고 나면 인플레이션 발생해가지고 그만큼 또 손해봐 우리는. 근데 그거 지금 좋다고 하잖아.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돈 꽂아주면 좋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돈 어차피 뺏어간 거였고, 우리 돈 어차피 우리 돈 주는 거였고, 우리 돈 준 거 뿌려가지고 괜히 주택 가격 올라가고 주식 가격 올라가고 그 사람들만 좋아. 물가 올라가서 우리는 가가지고 그 콩나물 살려면 더 비싸죠.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그거는. 근데 지금 어쨌거나 좋다고 하잖아. 상황 좋으니까. 그걸 하는 거야 정치인들은. 나중에 돼서 무슨 경제가 어떻게 되든 국가가 어떻게 되든 모르겠고 그냥 내가 4년 동안 내가 해서 잘했다는 소리 듣고 국민들이 환호하고 찍어줘야 되니까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단점이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무슨 뭐 지금 현재 정권이 나쁘다 뭐 트럼프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정치 시스템이 그렇게 됐는데 그 정권 뺏길 텐데.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시스템의 단점인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이 시스템을 택했는데 그 시스템을 택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을 우리는 겪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양전화하겠다는 거니까 돈을 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일단 5월 15일 날 취임하면 둘이 눈빛을 마주치지 않을 거야. 괜히 서로 이게 좀 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앞을 보고 사진을 찍을 거예요. 신재무부 연준 협약 이런 걸 맺습니다. 내용이 뭐냐. 자, 앞으로 연준은 통화정책에 집중하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탈바꿈 됩니다.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근데 기사를 끝까지 읽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거는 뒤에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금을 재평가해서 1조 3천억 달러를 재무부가 이제 특별 계좌에 넣고 돈을 풀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크게 안 쓰죠. 지금 미국의 금은 어떤 상태냐면은 연준의 포트녹스 금고, 뉴욕 연방은행의 지하금고, 그리고 또 모처에 있는 금고 세 군데에 4,000톤, 2,000톤, 2,000톤 가량의 금이 8,000톤 가량의 금이 있어요. 이거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냐면은 재무부에 있어요. 미국 재무부에. 근데 보관은 운용은 누가 하고 있냐면은 연준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무부는 연준한테 어떻게 한 거냐면은 그 42달러 곱하기 8,000톤에 해당하는 금의 증서를 발행해서 연준에 줘요. 그럼 연준은 그 42달러 곱하기 이제 8,000톤에 해당되는 달러를 찍어서 이미 그 과거에 이제 이미 끌어다 쓴 거예요. 근데 그 연준한테 돈을 좀 더 찍으라고 해보니까 뭘 갖다 줘야 찍을 거 아니에요. 국채를 갖다 주든 뭘 갖다 줘야 찍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금의 정수를 더 갖고 가야 되잖아. 그럼 금이 더 있어야 되잖아. 방법은 그거예요. 금을 더 갖다가 어딘가 캐든 뭐 도둑질을 하든 금을 더 갖다가 연준한테 주고 금의 증서를 더 찍으면 돼. 그럼 그만큼 또 42달러 곱하기 만약에 2,000톤이다. 2,000톤에 달러 찍어서 연준한테 재무부에 넘겨주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왜 지금 시가는 5,000달러인데 왜 장부에는 42달러야?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가격은 1974년도에 미국의 그 의회가 그때 이제 닉슨 쇼크 이후에 금 가격이 막 폭등을 했어요. 시장 가격이 폭등을 막 해서 74년도에. 그러니까 금의 가격이 시장에서 막 80달러, 100달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금의 가격이 폭등했다는 얘기는 그 금을 사야 되는 달러의 가격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놔뒀다가는 달러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금태환 정지하고 이제 금을 시장 가격에 맡기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거 그냥 우리 말대로 시장에 맡겨놓으니까 달러가 완전히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 아르헨티나 돈처럼.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에다가 다시 이제 고시를 한 거예요. 자, 금은 온스당 35달러에서 우리가 태원 중지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은 42달러입니다라고 금의 가격은 42달러야 라고 금 가격 수정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42.22달러로 딱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든 금 가격은 42달러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를 미국의 정부가 이제 방어를 해준 거예요. 선언적으로. 실제 시장에서는 많이 떨어졌지만 미국의 정부가 그것까지 인정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가 그래도 강력하게 우리는 달러의 가치를 지킬 거야라는 신호를 시장에 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달러 계속 쓰게. 근데 그걸 아직까지도 42달러라고 한 거예요. 금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근데 트럼프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왜 아직도 42달러야? 그러니까 재무장관하고 이제 연준 의장이 가가지고 아 대통령님 이 금의 가격을 시가대로 올리면 달러의 가치가 위험하다는 거를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 그거 누가 몰라. 달러의 가치가 위험하다는 건 세상에 이미 다 알아.
근데 그 우리가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냐? 그거 그냥 선언이잖아. 근데 옛날에 우리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을 때야 뭐 아무도 얘기 안 하면 그냥 달러 가치가 달러 가격 42달러보다 하는데 지금은 뭐 페이스북에 뜨고 X에 뜨고 뭐 틱톡에 뜨고 뭐 텔레그램에 뜨고 지들끼리 다 아는데 그거 우리가 42달러라고 주장한들 시장에서 그거 모르니? 시대착오적인 생각하지 마. 그냥 시가로 평가해. 자기가 필요하니까 돈 찍어야 되니까. 그렇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돈 찍겠다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는 거냐? 금의 계급화를 해야 되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금을 재평가하려고 보니까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미국의 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후진금이야.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대공황 당시에 시민들로부터 압수할 때 금이 뭐였냐면 금화였어, 금화. 이게 이제 그때 순금으로 하면은 이게 무르잖아요. 그래서 찌그러져요. 쉽게. 손가락으로 찌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주어로 써야 되니까. 동전으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10%만 동전이었던 거지. 나머지는 금전이고. 이 금을 막 압수해가지고 막 녹여서 금괴를 만들었으니까 순도가 뭐 지금도 거기에 동전처럼 생긴 톱니바퀴도 막 있고 막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면 순도가 9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는 구리인 거야. 그 구리를 지금 8,000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 구리. 그러니까 한 7,000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은. 10%는 구리야. 지금 미국 가지고 있는 금괴는. 근데 이거를 재평가하자라고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지금 팔려고 하는데 막 커튼도 낡았고 바닥도 장판도 다 뜯어져 있고 벽도 다 구멍이 나 있고 이러면 그거 10억, 내가 10억에 주고 샀는데 8억에 팔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 불러가지고 2억 주고 인테리어 싹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도 강화마루로 다시 깔고 창틀도 이건창으로 다시 깔고 벽지도 싱크 벽지로 쫙 해서 2억 들었는데 삐까뻔쩍 해지고 나니까 이게 2억 들여가지고 8억짜리 2억 들여서 10억짜리가 되는 게 아니라 12억 받고 팔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금을 재평가하고 팔려고 보니까 지금 후진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평가하는 것보다는 야 이거 바닥 인테리어 다시 하자. 인테리어 다시 하면은 이거 5,000달러짜리 6,000달러 주고도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테리어 다시 하려고 보니까 이제 인테리어 업체 불러다 견적을 다시 뽑아봐야 되잖아요. 이거 바닥 여기 얼마큼 고쳐야 되고 뭐 창틀 그 인테리어 견적을 뽑아보자는 게 금실사법안이에요. 금실사법안. 포트녹스 금고 실사법안. 정식 명칭으로는 금준비금 투명성 법안. 그러니까 포트녹스에 있는 금이 실제로 얼마큼 정확하게 있고 1년 번호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지금 바닥이 뜯어졌는지 창틀이 무너졌는지 한번 보자. 그 순도가 얼마인지 맞춰보자.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집에 불러서 뜯어봐야 되잖아요.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그러니까 금고 안에 들어가서 한번 뜯어보자. 이거를 반드시 해야 지금 금을 다시 재평가하는데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을 실사해야 된다. 그래서 재무부, 연준, 신협약 이게 딱 맺어지는 순간 금을 재평가하기 전에 앞서서 한 6개월, 9개월 동안 뭘 하냐면은 포트녹스 금고를 실제로 따보고 금을 실사하는 거예요. 그 금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경제 데이터를 쫙 작성하는 거죠. 뭐 순도 90, 뭐 1년 번호 샵 1028 이거는 이제 12kg짜리 금괴 순도는 90.5 그리고 불순물은 구리 얼마 해가지고 다 맞춰보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모양 얼마큼 찍어놨는지 사진 찍어놓고 해가지고 이 모든 거를 다 실사한 8,000톤을 실사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럼 이거는 1년 번호 1028은 녹여서 다시 만들고 이거는 다행히 순도가 99.5%네. 그럼 이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이걸 해야 이제 이걸 다 끝내야 그 다음에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업자 불러다가 인테리어 다 했으니까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했더니 이 정도 신축에 버금가는 이 정도 인테리어 했으면은 이거 지금 우리 아파트 시가는 32평짜리가 10억인데 이 정도 인테리어 새로 했으니까 석 달도 안 지났고 이거 12억 받아줄게요 하는 거죠. 트러프가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제값 받고 비싸게 팔겠다. 바로는 아니어도 그걸 내가 1조 달러를 찍는다고 해서 그걸 바로 푸는 건 아니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중간 선거까지는 티나게 풀겠죠. 그래도 상당한 양을. 근데 이제 이거를 일시에 내가 어떻게 풀겠다는 건 아직 모르지만 일단 1조 달러를 찍어서 재무가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금의 재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금고 실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일반 시민들에게 언론이나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할 거냐. 국가의 전략 자산이고 국가 안보 자산인데 이거를 그냥 전문가들끼리 모아서 이제 비공개로 할 거냐의 차이지 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과거에도 금고 실사법안이 발의가 많이 됐었는데 그때마다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그때는 실제로 금을 재평가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금고문을 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이 제대로 있는지 보자. 근데 이제 민주당이 반대하는 거야. 야, 그거 국가 전략 자산인데 그걸 왜 자꾸 문을 따봐?
문 따면 공기 들어가고 그거 부식돼. 뭐 금고 따보는 거 안 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야 내가 네가 왜 안 하자고 하는지 솔직히 아는데 네가 하지 말자고 하니까 대신에 너 지금 우리 그 발의했던 그거 법인세 감세 법안 그거 통과시켜줘. 그럼 이거 내가 이거 그냥 고집 안 할게. 그래서 원래 공화당이 금실사 법안을 발의하는 거는 감세 법안 같은 다른 법안들을 통과시킬 때 협상용이었다고요. 그래서 과거에 많이 발의가 됐는데 2025년에 2번 발의가 됐거든요. 2번 발의가 되니까 사람들이 또 이거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연준이 하려고 하는 거는 금액 재평가고 금액 재평가를 하려면 실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엔 진짜로 하자고 발의해 놓은 거예요, 지금 공화당이. 왜냐하면 보통 때는 하원이 발의해요, 그냥. 근데 작년에 2025년에는 6월 달에 하원이 11월 달에 상원이 동시에 발의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으로 올리고 상원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에 올리고 이거 복잡해.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그냥 가는 거야. 동시에 발의해서 동시에 통과시키자. 왜냐면 빨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원이 발의한 법안하고 똑같은 법안인데 상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한 가지가 딱 달라요. 금의 등급을 올려야 된다. 추가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녹여서 다시 정리해야 된다. 그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금고문을 실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녹여서 그러니까 인테리어 다시 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상 처음으로 나온 법안이에요. 인테리어 다시 하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을 놓고도 야 그거 옛날하고 법안하고 똑같잖아. 얘기하는 분은 뭘 모르고 하는 거예요. 협상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보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미국의 금이 가장 후진금이라서 미국도 금을 녹여서 다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거를 예를 들면 그 인테리어 안 하고 그냥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나 인테리어 하는데 2억 들어가니까 그냥 8억에 팔게 이러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인테리어 해야 돼? 물론 더 좋은 값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만 빼고 옆집이 다 인테리어를 한 거야. 알고 보니까 인테리어를 다 했어. 우리 집이 안 팔려. 왜냐면은 인테리어 한 집이 너무 많아. 그거예요. 다 지금 후진집이라면은 인테리어에서 부동산에서 와가지고 다 지금 후진집인데 지금 사장님 집만 인테리어 하시면 훨씬 비싼 게 팔 수 있어요. 이래도 이제 인테리어 하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더 절실한 게 우리 집만 빼고 싹 인테리어를 다시 했어. 그럼 우리 집은 안 팔리죠.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독일하고 프랑스, 영국이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최근에 했어요, 인테리어를. 그때 프랑스가 한번 인테리어를 최근에 했죠. 프랑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연준 금고에 있는 129톤의 금을 이제 자기네 나라로 옮기는 방법으로 사실은 이걸 직접 옮긴 게 아니라 연준 금고에 있는 금을 팔고 런던에 있는 금, 이제 질 좋은 금을 사서 채웠어요. 그래서 1등급으로 다 만들었죠. 인테리어를 했죠. 다른 방법으로. 독일이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대략 600톤 정도의 금을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도 처음 알았는데 독일이 이제 프랑스가 닉슨 쇼크 때 했던 것처럼 금을 잡고 연준 금고에서 독일이 제일 많거든요. 미국 빼면 2위예요. 세계 보유량 공식적으로는. 전 조금 더 많을 거라고 보는데 미국이 8,000톤, 독일이 3,000톤, 이탈리아가 대략 2,000톤, 프랑스가 대략 1,500톤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독일이 3,000톤인데 30% 1,000톤만 독일이 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 있고 나머지 2,000톤이 뭐 영국, 프랑스, 뭐 미국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미국이 제일 많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자꾸 독일 지금 못 살기 전략을 펴고 있잖아요. 독일도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도 야 이거 이 상태로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여차할 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미국이 더 짜증을 낼 경우에는 우리 금도 자기네 금이라고 하겠다. 쟤들 좀 하는 거 봐서는. 그러니까 빨리 미국에 가서 금을 가져오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미국이 이거 금 니네가 가져가려면은 금고문 따보고 공기 들어가고 우리 금 안 좋은데 다 일년마다 맞춰보고 순도 맞춰보려면 이거 한 7년 걸릴 거야. 그러니까 7년 후에 가져갈래? 이러니까 독일이 알았어. 나중에 가져갈게. 이랬다고 언론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독일은 왜 미국한테 꼼짝 못했냐면 그 닉슨 쇼크 때 대략 300톤의 금을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이제 프랑스가 느끼고 드골 대통령이 그 방송에서 쇼를 했어. 지금 미국의 재정 상태가 안 좋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미국에 있는 금으로 못 바꾸고 갔다. 그래서 나는 지금 구축함을 보내서 우리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에 맡겨놓은 우리 금 300톤을 구축함, 군함을 보내서 가져올 거야. 라고 언론에서 막 쇼를 하면 걔가 드골이 트럼프보다 더 했어요. 그 쇼맨십이. 실제로 구축함을 보내서 그 맨하탄에다가 배 세워놓고 금 날랐어요. 그때 독일이 이거 프랑스가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미국한테 가가지고 우리 금도 줘.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금 줄게. 대신에 그러면 그 니네한테 맡겨놓은 우리 미군도 가져올게. 그런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그 독일에 있는 주독 미군이 러시아로부터 독일을 지켜준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독일이 방파제가 되니까 필요 없죠. 그러니까 독일은
바로 폴란드 건너 러시아니까 미군이 거기에 뭐 나토 등등의 이름으로 이제 미군을 주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와가지고 저 드골이 한 거랑 똑같이 우리 금 줘.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금 가지가 대신에 저기 우리 미군 돌려보내. 그래서 저기 야 마지막 돌려보낼 때 좀 옷도 좀 빨아서 입혀서 잘 보내고 좀 주머니에 좀 빵도 좀 채워놓고 좀 잘 좀 해줘. 그러니까 미군 다 돌려보내. 그러니까 가만히 해보니까 미군 돌려보내면 독일이 회수해간 금을 러시아가 뺏어가죠. 그러니까 알겠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러고 돌아갔었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이번에 2013년도에 다시 또 금을 줘. 그러니까 다시 또 미국이 그 얘기 한 거야. 알았어. 그러면 나토 우리 니네 저기 국방비 좀 늘려가지고 나토 니네가 직접 운영해봐. 그러니까 독일이 알았어 나중에 할게 이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대략 30%에서 50% 늘었어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금의 비중이 3,000톤 중에 1,000톤만 있었는데 지금 1,500톤으로 늘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500톤의 금을 어딘가에서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미국이 제일 많으니까 미국에서 상당량을 날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이게 알려지면은 미국의 금고에 지금 금이 없다. 지금 외국이 맡겨놓은 금도 많았었는데 지금 뉴욕의 금고에 외국 중앙은행들이 맡겨놓은 금이 우리 없다. 프랑스도 300톤 가져가고 최근에 120톤 가져가고 독일도 600톤 가져가고 이러보니 이게 지금 뉴욕에는 금이 없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비밀리에 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독일이 많이 가져갔다. 그럼 그 독일이 가져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미국의 금은 아까 얘기한 후진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추적을 쭉 해보니까 그 유럽에서는 주로 스위스에서 금을 재련한다고 해요. 근데 금의 재련 실적이 독일이 금을 수송했다고 추측되는 2013년에서 17년 사이에 스위스 재련소에서 재련량이 급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뉴욕에서 수송한 금을 그대로 금고에 넣어놓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인테리어 안 한 아파트가 하나 낑겨지는 거잖아. 이 아파트 단지가 다 신축 단지인데 갑자기 후진 그 세대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다시 한 거예요. 그 뉴욕 연방은행에 있는 금 한 500톤 정도를 가져다가 배로 나른 다음에 그 스위스 재련소에서 등등해서 이제 다시 재련해가지고 순도를 99.5% 맞춰서 프랑크푸르트 금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도 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나른 건 아닌데 팔고 사는 방식으로 어쨌거나 리모델링을 다시 한 거야. 인테리어를. 그래서 영국은 워낙 그게 금의 순도 마크가 영국 마크예요. 그러니까 런던 굿 딜리버리. 그래서 LGD 마크예요. 그러니까 금괴를 딱 받았는데 거기에 LGD라고 써 있으면 순도가 99.5%의 1등급 금인데 그 마크를 누가 찍어주는 거냐 도장을 영국이 찍어줘요. 영국은 당연히 1등급 금이에요 다. 근데 프랑스하고 독일이 최근에 갑자기 10년 기간 동안에 갑자기 다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 이게 왜 그러냐. 미국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우리 아파트가 더 좋다. 인테리어가 더 좋다. 이거를 지금 세계 만방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살 거면 유럽으로 와라. 금괴 살 거면 유럽으로 와라. 이거죠.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화폐 쓸 거면 유럽으로 와. 앞으로 달러보다 유로화가 훨씬 좋은 화폐야.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금을 자꾸 등급을 높이는. 그러니까 미국이 금을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유에서 분명히 인테리어 다시 할 거다. 미국은 금의 인테리어를. 왜 그래? 프랑스하고 독일이 했다. 그러면 유로화가 신뢰도가 강해진다. 그럼 달러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미국도 인테리어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금의 재평가를 해서 실제로 돈을 쏴줘야 되니까 진짜로 팔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쨌거나 금을 재평가해야 된다. 그럼 제값 받으려면 인테리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판단 근거로 봤을 때 미국 트럼프는 지금은 이제 협상 블러핑이 아니고 실제로 금을 실사해서 재평가해서 돈을 찍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시키는 거냐? 워시한테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실무 작업을 연준이 해야 되니까. 근데 파월은 그걸 안 할 거니까 이거 금리 가지고 이제 아웅다웅 하지 말고 야 금리는 알아서 해. 모르겠어 이제. 너도 금리는 안 할 거 아니야 어차피 내 말대로. 그러니까 너는 그냥 금리는 알아서 해 이제는. 대신에 돈 찍어서 줘. 이것만 해. 훨씬 늘어나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늘어날 거예요. 왜냐면은 또 하나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그 SLR 규제. 이게 뭐냐면은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예요. 뭐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 JP 모건이라는 은행이 미국 국채를 살 때 5%는 자기 돈으로 사야 돼요. 네, 그러려면 이 5%를 딴 데 쓰면은 100배 레버리지로 500만 원을 쓸 수 있어. 100만 원의 국채를 살 때 5만 원을 내가 내 돈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국채를 안 산다 그러면은 이 5만 원을 500만 원으로 만들어서 다른 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 월가 은행들은. 이게 이제
미국이란 그 국채란 안전자산을 살 때조차도 왜냐면 니네가 너무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 막 그 분탕질을 쳐놓은 파생상품 사고 이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난 거야.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살 때조차도 니네 돈으로 사. 그래야지 니네가 좀 조심하지. 왜냐면 자꾸 고객 돈으로만 투자하니까 막 레버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빵빵 터트리니까 최소한 5% 정도 니네 돈으로 사. 이렇게 해놓은 거야. 우리도 이제 보험 같은 거 할 때 20%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만약에 100% 다 보험사가 해주면 차 갖다 그냥 여기다 심심하면 박아버리고 이제 보험 처리하고 박아버리고 보험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20%는 니네 자기 부담금이야. 그러면 이제 조심하잖아요. 그것처럼 자 레버리지 투자하는데 5%는 니네 돈으로 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차라리 그 5% 5만 원을 가지고 딴 데다가 쓰면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국채를 안 산 거예요. 다른 거 투자하겠다. 안 하거나 다른 거 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 풀어주면 쟤네가 저 5%를 그 반대로 100배 레버리지 써서 국채 사면 500만 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 그거 우리가 내가 풀어줄 테니까 그거 국채 사. 딴 데 쓰지 마. 딴 데 쓰면 안 풀어줄 거고 국채 사면 풀어줄게. 그러니까 국채 살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완화해 줌으로써 그러면 그 5%의 레버리지로 이제 100배면은 500%가 되니까 그러니까 5배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규제를 올해 4월 1일부터 지난 4월 1일부터 전국에 있는 은행들이 전부 다 그 규제를 풀어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채를 사는데 6조 달러 정도의 돈이 레버리지 시장에 들어올 거다. 엄청나죠. 100% 들어올 경우에는 맥시멈으로 보면 실제로는 뭐 5천억 달러가 되든 1억 달러, 1조 달러가 되든 이제 그 중간 어딘가에 있겠지만 맥시멈으로 보면 6조 달러다. 그리고 금을 재평가해서 쓰는 돈이 실제로 1조 달러다.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현재 3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가 돼요. 그러면 그 2조 달러를 어디다 써야 되냐? 준비금. 그 제네시스 법안에 따르면 국채를 사야 돼요. 그럼 2조 달러가 또 국채 사면서 시장에 풀리는 거예요. 2조 달러 양적 완화 효과가 있죠.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1년 동안의 얘기는 아니에요. 대략 뭐 장기적인 이제 건데 이것도 중요하고 2조 달러 일단 풀리는 거고 장기적으로.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은 지금 현재 은행 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24시간 거래. 우리는 긁지만 실제로 돈이 유통되는 거는 직원이 출근한 다음에 하죠. 그러니까 실제 통화 유통 속도라고 해서 실제 유통 속도는 지금은 8시간이죠. 9 to 5 하면은.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경우에 통화의 거래 시간이 3배로 늘어나죠. 24시간이니까. 그러면 정확히 3배는 안 되겠지만 더 거래는 하게 되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돈이 돌아다니는 거래가. 그러면 이게 통화의 유통 속도가 3배가 늘어나면 통화량이 3배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MV는 PY, 피셔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MV가 통화량 곱하기 통화의 유통 속도는 물가 곱하기 실물 GDP. 그래서 그냥 명목 GDP, 경제 성장. 그래서 이 명목 GDP를 키우는 방법으로 돈을 찍어서 M을 키우거나 그 통화를 거래량을 늘려서 V를 키우는 건데 그동안은 은행 시스템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 V를 키우는 거는 불가능했죠. 상수였죠. 그리고 또 통화 유통 속도가 늘려나려면 고기 안 먹던 사람이 고기 먹어야 돼요. 근데 고기 안 먹던 사람이 고기 먹는 건 어렵잖아요. 소비 패턴이 안 바뀌죠. 그러니까 V는 안 바뀌었어요, 그동안. 근데 V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래서 V도 키우고 M도 키우자. 근데 M을 안 키워도 M을 연준이 안 키워줘도 V를 키울 수 있다. 뭐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는 연준은 그냥 네 알아서 해라. 대신에 돈 찍어줘. 그리고 빅테크 일론 머스크랑 피터 틸 불러다가 내가 통화 유통 속도 키워라.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게 해줄게. 이거죠. V를 키워라. 빅 V. 스몰 M이어도 빅 V면 된다.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한테 필요한 게 누구냐? 연준이 아니라 빅테크. 케빈 오씨는 돈을 찍어주고 이제 털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알아서 해. 너는 그냥 중립성. 오케이. 너는 그 연준의 중립성을 강화시킨 위대한 연준 의장이야. 역사에 길이 남는. 그래서 오케이. 너는 이제 타이틀 그거 달고 그냥 그거로 만족해. 대신에 돈 찍어서 줘. 너는 끝내. 그리고 이제 너는 이제 됐어. 이제 일 끝났으면 가봐. 그래놓고 이제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 와봐. 그래서 니네가 뭐 해야 되냐면 자, make V big.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make V big first예요. MVBF가 트럼프의 양적 완화 전략이에요. 양적 완화가 되면은 그 가장 민감한 게 나스닥하고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군이에요. 그건 유동성이 풀려야지 마지막에 가서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미국 국채 사고, 부동산 사고, S&P 사고 다 안전한 거만 사잖아요, 먼저. 근데 다 사고 나서 보니까 이미 금 사서 돈 벌고 부동산 사서 돈 벌었어. 그럼 마지막에 뭐 사냐? 비트코인하고 나스닥 사는 거죠. 지금 이제 딱 그럴 때가 됐죠. 왜냐면 금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주식 가격은 이미 많이 올랐었고 물론 좀 조정받긴 했지만
그럼 이제 여기서 유동성이 풀리면 뭐 살 거냐 사람들이. 나스닥하고 비트코인 사는 거죠. 5월부터 이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5월부터 캐메론 씨가 되면 이제 뭐 하겠다라고 이제 서서 언론부터 나오겠죠. 뭐 금액 재평가할 거야, 금실사 할 거야.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 할 거야? 비트코인 비축할 거야. 어떻게? 자, 1조 3천억 달러 찍어서 주면은 1조 2천억 달러는 국채 사는 데 쓰고 1천억 달러는 비트코인 100만 개 비축할 거야. 세금 중립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때 발표할 거예요. 언제 발표할 것 같냐? 그러면 워시가 이제 그거 다 해주고 뉴스에 막 나오고 이제 워시 얼굴 좀 판 다음에 자 이제 너 비켜. 이제 자 주인공은 나야. 그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7월 4일 날 독립기념 250주년 기념식 때 1776년이니까 그 트럼프가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개선문 짓겠다는 거잖아요. 뉴욕 그 몰에. 뉴욕 몰이 뭐냐면 링컨 기념관과 국회의사당 사이에 1km 정도 되는 그 몰이 있거든요. 그 몰이 그 워싱턴의 시그니처 공간인데 지금 나폴레옹이 만들었던 개선문보다 2배 큰 황금 개선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골든 게이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골든 개선문을. 그러면 크기는 2배 크고 그 위에 독수리, 황금 독수리가 있어요. 그게 트럼프 이제 그 시저 같은 연상 되죠. 그리고 그 뭐죠? 격투기 경기하고 그 F1 카레이싱 경기하고 그거 다 할 때 사람들이 그 F1 경기하고 카레이싱 경기하면 사람들의 이 심장이 박동이 빨라지거든요. 제가 네덜란드 F1 그 경주를 한번 가봤는데 자동차 앞 눈앞에 지나가는 거는 2시간 동안 앉아 있어 봤자 1초 지나가요. 웅 하고 끝나요. 또 한 2시간 있으면 웅 하고 끝나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 해변에 모여서 왜 그렇게 광란의 파티를 즐기느냐. 내가 자동차가 보이지 않는데 계속 붕붕붕붕붕 이 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 북치는 소리랑 비슷해요. 그러면 계속 심장이 둥둥둥둥둥둥둥 거리면서 네, 샴페인 먹고 이제 그 박동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뭔가 쇼를 하는 거지. 뭐 얘기도 하고 쇼하고 그러면 이게 엄청나요. 그 분위기가. 트럼프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슨 이야기 할 거냐. 자, 그 위대한 아메리카 시티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토마스 제퍼슨하고 워싱턴 같은 위대한 우리 선조들이 250년 전에 정치적 독립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경제적인 독립은 못 이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영국의 금융 세력, 월가의 금융 세력에 종속되고 이제 그걸 글로벌리스트라고 하더니 트럼프는 세계화주의자들이 미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세 전쟁을 가열차게 하고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뭐 해서 중국에 있는 공장, 한국에 있는 공장, 독일에 있는 공장 싹 다 미국에 다시 되돌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의 정치 독립 250주년인 오늘 미국의 경제 독립 원년을 선언합니다. 이게 트럼프의 이게 전략이에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제가 그거의 어떤 그 연설문을 가상으로 적어서 이번 책에 이제 썼어요. 그거를. 트럼프 골드 쇼크라는 책이 이번에 나왔는데 그 책의 중간쯤에 보면은 트럼프가 연설할 250주년 이제 7월 4일에 연설할 연설문이 가상 연설문이 들어가 있어요. 스포를 했죠. 그 트럼프가 보면 아마 그 뭐라고 할 텐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연락 올 거예요. 그 이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한 9월 달 정도에서 10월 달 정도 사이에 주가가 회복되면 된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럼 어차피 표 찍으러 들어가서 트럼프 찍을 테니까 공화당 찍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급하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제로 이제 지역구 의원들이 막 내려가서 선거 유세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휴가 5월 달부터 7월 달 사이에 이제 휴가 지내고 6월 달부터 7월 달 사이에 휴가 지내고 대략 8월부터 이제 11월까지가 본격적인 유세 기간이거든요. 캠페인 기간이거든요. 이때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이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괜히 막 올려놓고 그때 가서 꺼지면은 도란부 타버리니까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아도 지금만 유가 올라가는 것 같고 주식 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11월 9일이 중간선거인데 11월 8일 자정까지만 올라가면 돼요. 그때는 이제 트럼프가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도 선거 전략가라고 해도 지금부터 막 내가 달리기만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스파트를 내가 100m 달리기 하면 90m 정도에서 해야지. 내가 초반에 막 이빨이 달려놓고 나중에 90m 가가지고 막 상대방한테 치고 올라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곡선을 그려놨겠죠. 내가 전략적으로 서서히 준비해서 이제 이 정도 되면 빵 터트리고 그 효과가 대략 뭐 어느 정도 뭐 100일 정도 지속되더라. 그러면 이제 9월 1일부터 빵 터트려가지고 100일 정도 이제 새몰이를 하고 이렇게 하겠지. 이거는 뭐 지금부터 괜히 막 자 물가 잡는다고 막 낑낑거리고 주가 올린다고 낑낑거리고 다 해서 막 해놨는데 정작 가을 되니까 다 거품 폭삭폭삭 꺼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연예대상 시상식 그러니까 심사하기 전날 갑자기 뜨는 애가 받는 거지 그 1년 전에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그 연준 의장이 오면은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그 스텝이나 어떤 폭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상은 뭐 아닐지라도 케빈 호스가 금리 인하 반대론자는 아니에요. 케빈 호스는 서민의 금융 비용을 낮추자는 데는 찬성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케빈 호스는 자기는 금수저인데 말은 본심인지는 모르겠으나 말은
서민의 금융 비용을 낮추는 거에 옹호자예요. 그러면 금리를 낮춰야 되거든요. 서민의 금융 비용을 낮추려면 금리를 낮추는 게 가장 직접적이잖아요. 내가 주택담보대출 받았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100만 원 낼 거 70만 원 내면 되니까. 근데 캐비너스는 뭘 걱정하는 거냐면 그런 목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봤더니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자산을 가진 일부 부자들만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오히려 서민들의 금리 부담은 줄어드는데 자산 규모가 줄어들어서 이 양극화가 더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자산가들에게 집중되는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금리 인하 반대야 이게 아니라 금리 인하의 목적은 서민 중산층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건데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건데 실제로 금리를 인하한 효과가 금리 인하에서 돈을 풀면 결국은 부자들, 그 토지를 가진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고 농노들이나 평민들은 훨씬 더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더라.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돈을 풀었을 때 그 돈이 풀렸다는 정보를 알고 있고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부자들만 빨리 가가지고 돈을 빌려서 땅을 더 사더라. 그래서 부동산 가진 놈들만 부자가 되고 부동산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더라. 그래서 이걸 깡통형 효과라고 명명하고 깡통형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양적 완화나 통화 정책을 펼 때 양극화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는 건데 그 케빈 러시는 이 사상에 기반을 두고 야 K 양극화처럼 너무 벌어지더라 이게.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정책 목적은 서민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데 지금 경제는 그런 경제가 아니야. 사람들이 투자나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사고 주식을 사. 그런 사람들만 지금 부자가 돼. 그럼 누가 노동하고 투자하겠니? 금리 인하에서 돈을 풀어봤자 다 국장에 쓰고 나스닥에 투자하고 크립토 사고 부동산 사더라. 이거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효과를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단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부터 고민해봐. 응? 그러면 내가 푼 돈이 부동산 사는 데 안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주식 사는 데 안 들어가고 사람들이 투자하고 소비하는 데 쓸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보니까 뚜렷한 방법이 현재로서 없는 거야. 왜냐면 경제 구조가 그렇게 딱 짜여져 있으니까. 금융 중심에 자산시장 중심으로 짜여져 있으니까. 왜냐면 세금이 자산시장 세금이 소득세가 훨씬 낮아요. 지금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인데 우리가 지금 근로소득세는 37%만 내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야. 케빈 로스는. 이게 잘못됐다. 왜 사람들이 일을 할 생각 안 하고 자꾸 주식 사냐. 봤더니 당연히 주식 사는 게 돈을 더 많이 벌고 세금 덜 내니까. 자, 이렇게 경제를 만들어 놓고 자꾸 저기 금리를 낮춰라? 이거 안 되잖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케빈 로스가 굉장히 딥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양적 완화 할 때 처음엔 찬성했는데 자꾸 양적 완화를 무분별하게 하니까 2009년에 나 이런 연준은 싫어. 그래놓고 연준 의장을 박차고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 나한테 연준 의장 시켜주면 이거 평생 동안 이거 목줄 쥐고선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근데 연준 의장이 아니라 연준 이사 임원 자리를 2009년에 박차고 나왔어요. 그게 왜 그랬냐. 이거 자꾸 양적 완화 해가지고 서민들 생활 고달프게 하는 그 연준은 싫다. 그러니까 그게 본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나온 사람을 세상은 기억하잖아. 그럼 나중에 가서 대다수 서민들이 뭔가 연준 의장 뽑아줄 때 기억할 거 아니야. 저 사람 뽑아주면 서민의 표서 금융을 살 거다. 야망이 있었던 거지. 큰 빅픽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자리에 오른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나이브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 그 사람이 진짜로 서민 생활이 막 걱정돼가지고 그랬겠어. 자기는 에스티로더 사위에다가 수천억 달러를 가진 부자인데 안중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는 세계 경제가 대공황이 나도 걔는 화장품 팔아가지고 장인어른하고 그 록펠러 센터 루프탑에서 샴페인 마시면서 고기 썰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무슨 서민 생활 걱정한다? 다 개소리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서민들이 정말 좋아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해요? 자기 뽑아줄 사람이 그들이니까 편들어주는 거예요. 이해관계 맞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연준 의장이 됐잖아요. 그거 왜 됐어? 가만히 보니까 야, 얘 과거에 이랬다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린 거야. 내가 연준 이사 정도에서 만족할지 그러면 그거 목줄 나 같은 사람이면은 그거 목줄 재고서 밤새 불철주야 했겠지. 근데 그 사람은 연준 이사 자리를 내주고 연준 의장 자리를 찾잖아요. 이거예요, 지금 15년 만에. 그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없죠. 지금 서민들이 지금 금리 올라가면 힘들 텐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할 게 뭐가 있을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연변입니다. 그 사람은 돌연변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인입니다. 우주인. 일단 전제는 이기적이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을까라고 보면 전제 조건에 맞지 않는다. 사실 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 자산시장에서 게임을 하겠다는 플레이어들이 링에 딱 올라가면 일단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진실은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100%다 정보를 주기 전까지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분석해야 돼?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다. 인간은 다 이기적이다. 두 번째, 나보다 똑똑하다. 왜냐면 자산시장에서는 다 나보다 똑똑해요, 실제로. 내가 자산시장에서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판단하는 건 100% 오파를 가지고 높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운이 좋아서 내가 보니까 실제로 맞붙어 보니까 내가 더 똑똑한데? 그러면 이기는 거고.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이상하게 우주에서 왔는지 갑자기 이타적인데? 그러면 좋은 거고. 그거죠. 그게 자산시장의 게임이에요. 상대방은 나보다 이기적이고 훨씬 냉혹하고 나보다 훨씬 더 정보가 많고 나보다 훨씬 스마트하다. 그래서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려면 재무제표 보는 책을 보지 말고 철학책을 보는 게 좋아요. 플라톤을 읽고 그리고 국부론을 읽고 그리고 무슨 뭐 시론을 읽고 마키아벨리의 군조론을 읽는 게 낫지. 우리가 재무제표 보는 법, 뭐 하는 법, 뭐 일주일 만에 뭐 하는 법. 왜냐면 그거 해가지고 도움 됐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강연비 내고 쫓아다니고 책 사고 뭐 가서 듣고선 그러니까 종목이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결론만 얘기하세요. 종목이 뭐예요? 언제 사야 돼요? 물어보시는 분들 100% 실패합니다. 자산 투자 시장에서 자식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그 자산가들 중에서 가장 실수하는 게 죽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거. 돈 딱 받는 순간 아버지 집에 안 갑니다.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돈 가지고는 자식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현명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부자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 봤어요. 자식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도와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만약에 누군가 1억을 만약에 도와달라고 하면은 절대 안 줘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나 줘. 어떻게 주나 봤더니 10만 원씩. 근데 절대 1억을 안 줘. 1억 주면 안 오니까. 그러니까 10만 원씩 주고 다음에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야. 그럼 또 자기한테 잘해야 되거든. 또 한 달 뒤에 또 오면 또 10만 원 또 줘.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 주긴 주는데 감질나. 이게 자산가들이에요. 자기한테 계속 고개 숙이고 뭔가 막 잘해줘야 돼. 근데 원하는 건 가면 주긴 주는데 왜 이렇게 답답해요. 그냥 한 번에 딱 주지.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자식한테도 자식이 만약에 아버지 나 이번에 뭐 집 사야 되는데 30억 좀 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줘요. 근데 주긴 줘. 그리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사실은 나쁜 세태인데 저도 제가 자산가들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 좀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 만났는데 그분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다들 증여 걱정하고 있어요. 내 손자한테 어떻게 증여할 거지? 어떻게 상속할 거지? 다 그 걱정하고 계신데 공통적으로 최종적인 얘기야. 오히려 자식한테는 정말로 신중하게 하고 손주나 이런 애들한테는 이제 지금은 적지만 나중에 가서 불어나면 그애 거니까 지금 부담이 적잖아. 그게 제일 좋은 게 비트코인이에요. 왜냐면 비트코인 지갑 하나 지금 주면 1억 준 건데 나중에서 100억 되면 그래서 99억은 자기 거니까 세금 안 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자기도 돈 얼마 안 쓴 건데 손자한테 좋아. 이런 방법은 고민하는데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 미국 캐나다 좀 이주해야 되는데 뭐 빌딩 하나 사서 좀 살 테니까 100억 주세요. 그러면은 저 새끼는 호적에서 파는 거야. 그거에 자산가들이.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면 특별히 그분들의 자식은 특별히 싸가지 없고 나쁜 놈인가? 안 그래요. 흥부도 되게 효자 같아 보이는 놈도 막상 그렇게 하잖아? 똑같이 해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은 남 자식하고 다르다. 내 자식은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 절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